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주의 말말말 역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과 의견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의 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치인들이 말하는 추석 민심이란 게 무엇일까? 다들 연휴 때 가족들 만나면 아무래도 세상 사는 얘기들 하게 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런데 유권자들이 이런 욕을 하더라라는 말들을 연휴가 끝나자마자 남겼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발언 몇 가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장보기가 참 어렵다. 뭐 이런 목소리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은 뒷전, 정치 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십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 민생 듣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네.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주 유사한 점이 있네요. 경제 그렇습니다. 어렵다란 부분. 그런데 왜 그런지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진단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은 지난 월요일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뒤이어서 같은 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연휴 동안에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겠죠. 예. 그러면서 요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아무래도 정치인들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답이 좀 달랐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 또 여기에 고금리, 네.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으니까요. 예.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안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 조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검찰이 지금 우선이 되고 있고 민생은 지금 정부가 뒷전으로 두고 있다라는 지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특검 얘기들이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걸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추석 민심이다라고 야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또 지지율이 상수로 여겨지기 때문이긴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슬아슬한 발언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대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저는 특검이라는 핵폭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특검 이런 건 정말 극단의 선택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정치에서 이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퉁칠 건 퉁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의원 좀 상반된 주장으로 들립니다. 임기 다 채우겠냐 이 말은 얼핏 탄핵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말 같습니다. 네, 들으신 말은 우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3일 MBC 라디오에서 남긴 말이고요. 예. 두 번째 발언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남긴 말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좀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를 다 채우겠냐라는 부분이 탄핵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뉘앙스로도 들릴만 했던 거죠. 예. 전후 맥락을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민심을 좀 경청하다 보니까 이 현재 정부가 왜 청와대 놔두고 엉뚱한 용산에 가서 혈세 낭비하느냐, 뭐 너무 많이 사고를 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제3자의 발언을 가지고 오면서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같은 발언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허. 특히나 그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비슷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네. 가령 9월 8일에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는 것. 이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하. 이렇게 좀 강경하게 경고를 했고요. 또 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날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지도자의 말로는 좀 비참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죠. 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네. 이 그 잡지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한 글이 실렸다면서요? 네, 정확한 그 제목은 한국의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해서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지만 괄호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네. 언뜻 보면 조금 강한 뉘앙스이긴 한데 예. 이 정확하게는 그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 기고문에 좀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네. 특히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중지된 상태죠. 보통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취임 날짜부터 퇴임 날짜까지는 공소시효가 딱 정지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공소시효가 중단된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또 수사를 네, 계속, 재개되는 상황입니다.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라 날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됐던 발언은 경선 때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연루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돈만 잃고 나왔다라는 발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지난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권오수 회장 공판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죠. 네. 예. 예,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들이 있을 수 있으나 네.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괄호 속 문장을 덧붙이면서 네. 이런 우려들이 나온 게 지금 외교 전문지에 지금 등재가 되었고 네. 아무래도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는 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아무래도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좀 미진했다라는 부분들이 특히나 네. 우려사항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서 이런 글이 나올 때마다 작성자가 누구냐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학교 교수가 작성한 글인데요. 네. 지금 이 글 자체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분이 좀 작성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하. 그리고 이제 격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근데 한편으로는 동서대학교는 네. 장지원 의원 가족 관련된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그 외국인의 시선으로 좀 예. 봤다 이런 점들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하. 분이 아무래도 한국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많이 알 테니까 음흠. 그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뭐 임기 초기이기도 하고요. 과연 사안이 그 정도인지에 대해서 각자 네. 판단은 다르시겠지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강한 발언들 좀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전 오디오로 들으셨던 두 번째 발언 조정은 의원의 발언도 이것 때문입니다. 네. 이거 너무 핵폭탄급이다라는 거죠. 이 지금 매운맛 대 매운맛의 어떤 그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탄핵을 넌지시 언급하는 것도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과연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의 발언이냐 이런 의문들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은 의원이 그 이날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차라리 퉁치자라는 말이 나왔던 것도 네. 차라리 여야가 좀 정치의 영역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추석 민심, 어쨌든 이 추석 민심을 진단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중개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 김건희 특검을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처럼 이미 어느 정도 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관련 발언이 나와서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폭탄급 발언들이 오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추석 같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추석 민심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인용하거든요. 그렇죠. 뭐 특검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추석 민심이라고 인용을 한 건데 네.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과연 민심이 시민분들이 있겠느냐. 정치인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물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민심은 말이 없지 않을까? 말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폭우 때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뭐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이라거나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게요. 자꾸 민심을 들어서 내가 얘기한다 하는 것보다는 음. 찾아가는 민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누군가 국민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그게 민심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7720번님께서요. 하지만 퉁치자는 발언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계속 퉁쳐서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서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죠. 쌍특검이라도.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무과금 플레이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유튜브 댓글 같은데요. 퉁치기엔 그 심각성을 모르는 듯 같은 맥락에 그리고 이 퉁친다라는 발언이 이 용어가 뭐 적절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어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조정은 의원도 혐의점들을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자라는 뜻보다는 그렇겠죠. 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막 특검으로 정쟁하지는 말자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런 그러게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건 너무 여야가 강한 발언으로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은 진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공격이 어느 정도 한쪽에서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인가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 또 네.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말도 추석에 좀 회자가 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번이 임기 시작하고 나 첫 연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평가 기간이 되기도 하고 뭐 네. 주변에서 연휴 때 만나셨던 분들 뭐 친지들 대통령 얘기 한 번쯤은 나왔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윤 핵관을 비롯해서 주변 측근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막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장막이 있으면 대통령이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너무 순수한 형태로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장막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그냥 알몸으로 노출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9월 13일에 공개된 TBS 유튜브 대담 코너에서 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남긴 말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인해 장막이 있는 것 같냐? 워낙에 그 윤핵관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막이 오히려 없다. 이 대통령이 그냥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는 느낌이다라는 건데 네. 이 표현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 한마디로 대통령이 너무나 즉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기 생각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건데 이게 지금 유 전 이사장은 이 문제로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인이 매년 실시한 신뢰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예. 여기서 보통 현직 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냐 0점에서 10점 사이에 표시해 주세요라는 걸 물어봐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 대통령 신뢰도가 3.62가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해가 3.95였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해가 3.91이었는데 어허. 이보다 떨어지는 신뢰도였던 거죠. 특히나 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는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말은 어떤 겁니까? 네, 감사원 별건 감사 논란 또 감사원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이미 특별 감사를 한 바 있는데 그랬죠. 9월 7일에 이례적으로 두 번째 감사 연장을 했습니다. 아하. 이미 8월 19일에 끝나고 한번 연장을 했는데 또 한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강압적이고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해야 된다. 직원들 협박 그만해라.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데 예. 먼저 전현희 위원장이 어떤 입장인지 어제 전 위원장이 SNS에 쓴 글을 MBC 아나운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일방적으로 직원 개인의 복무 관련 자료를 탈탈 털어서 직원에 대한 조사나 소명을 듣지도 않은 채 고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수백 건의 출장비 횡령 의혹이란 식으로 불법적으로 누설하여 해당 직원의 명예훼손과 동시에 강한 심리적 겁박을 가했다. 5주 동안의 감사에서 표적이었던 권익위원장의 별다른 위법 사유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원 자신들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수사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감사 종료 후 며칠 고민하다가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위원장 관련 2년치를 탈탈 털어서 나온 유일한 비위 의혹인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식비 34,000원 한 건을 대외적 명분으로 주장하며 2주 연장해서 수행직원 별건 이용 겁박 감사라는 최악의 무리수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서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탈탈 털더니 수행직원 별건 감사를 했다. 뭐 이렇게 요약이 좀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8월 달에 처음에 특별감사를 할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위원장의 지각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근태 뭐 예. 공식적으로는 복무관리 실태 점검이
이때 감사의 목적이었는데 네. 이때 별게 나온 게 없었어요. 뭐 보도로도 보신 게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해서 감사를 또 했는데 그때는 이 갑질을 했던 권익위 직원에 대해서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탄원서를 써준다거나 아하. 무마하려고 했던 제보가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별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9월 7일 또 연장을 하면서 이번에 감사원이 밝힌 감사의 목적은 직원의 출장비 횡령과 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번 연장하는 동안 이 감사의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거죠. 아하. 그리고 감사의 대상도 권익위원장에서 지금 직원까지 수행 직원이거든요. 예. 직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 권익위원장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오니까 네. 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직원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전현희 위원장이 문제 제기하는 입장을 내면 감사원은 바로바로 반박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음성으로 들었던 전현희 위원장 입장 중에 이례적으로 언론에 노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게 바로 그 감사원 이제 반박에도 포함되는 내용인데 네. 감사원이 9월 7일에 그 감사 연장을 하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눈물을 보이면서 이제 감사를 중단해달라고 그랬죠. 기자회견하니까 그때 이제 기자들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것이죠. 예. 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언론의 역할인데 예. 감사원에서 문자를 보내자마자 곧바로 다음 날 언론 단독 보도로 감사원 발로 그 제보의 구체적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9월 8일에는 중앙일보가 네. 전현희 위원장은 눈물을 보였지만 그 직원이 이 출장할 때 교통편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네. 표를 끊은 다음에 영수증 제출해서 돈을 받고 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수백 건의 출장비를 횡령했다. 그 다음 날에는 조선일보가 또 단독 보도로 그 청탁금지법 위반이 뭔가 봤더니 34,000원 원래 3만 원 안쪽으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죠. 34,000원을 위원장이 썼고 그것을 권익위가 3만 원 안쪽으로 수정한 정황이 보인다. 아하.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다 소스가 감사원이고 감사원이 아니면 본지 취재 종합이에요. 불분명한 출처죠. 아하. 그래서 이런 보도로 지금 감사원의 좀 무리한 감사를 언론이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감사원과의 어떤 다툼이라 할까요? 이게 권익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는 지금 마무리 수순이 됐는데 네. 거의 뭐 한 3개월 동안 했고 이미 한상혁 위원장이 이거 정기감사의 업무법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넘어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9월 7일에 감사원이 일단 내놓은 결과는 있습니다. 감사의 그 결과물은 2020년 3월에 종편 재승인은 이제 방송사 재승인인데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이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 방통위에서 네.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려고 아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이첩까지 했고 검찰 고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심사위원들은 순수 민간, 완전히 방통위와는 관계없는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네. 그 심사위원들을 방통위 정기감사에서 조사한 게 맞냐라는 일단 문제점이 하나 나오고요. 아하. 그리고 해당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 조작이 있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꾸 물어보더라. 아하. 누가 이렇게 점수 조작하는 거 혹시 봤냐? 네. 그런 얘기 들었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죠. 그런 사실이 없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재승인 심사를 감사해버리면 네. 앞으로 누가 재승인 심사를 하느냐? 뭐 아하. 이런 이제 불만도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가 TV조선을 압박하기 위해서 점수를 낮췄다 2020년에. 예. 근데 이번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오히려 2017년 이때 탄핵 정국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네. 그때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 항상 방통위가 종편을 너무 봐준다는 비판이 오히려 우세하죠. 항상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예. 이런 비판이 우세한데 오히려 지금 점수를 낮췄다. 그러니까 맥락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엔 이제 그 에너지 정책 수립 그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미 한 번 감사를 했던 건데 또 하는 것이냐, 아하. 예, 이런 문제 제기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연하게도 권익위원장 또 방송통신위원장
다 현재 정권에서 좀 나가길 바라는데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6월부터 또 대통령과 네. 이 여당에서 예, 계속해서 좀 공개적인 사퇴 압박성 발언이 나와가지고 그랬죠. 그런 점도 지금 감사하고 연결이 돼서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중립성이 중요한데요.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 좀 그 권익이나 방통위와 지나치게 좀 날을 세우고 중복 감사 거듭되는 그런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짚어봤고요. 부디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 행정부의 감시 기능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죠. 네. 이봉우 연구원, 다음 말말말 어떤 겁니까? 해법도 해석도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키워드인데 네. 이게 언론 보도 관련 얘기라서 또 벌써부터 김동인 기자님께 조금 죄송한데요. 오늘 네. 그 경제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온 게 예. 장중에 한때 원달러 환율이 1,395원을 넘어갔다. 아하. 뭐 이런 보도 아마 오늘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아마 지금 장이 종료가 돼서 1,392원대에서 종료가 됐을 텐데 어쨌든 1,390원대를 돌파해서 이거 환율 너무 높다.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경제 위기 그리고 서민들의 어떤 부담 커질 것 같다는 우려 계속되는데 네.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그리고 정부마다 해석과 분석이 좀 분분한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정부 부처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마다 예, 예. 그 해법 현재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네,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방식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관적인 기조인데요. 네. 저번 주에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도 건전재정, 긴축재정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돈을 안 쓰겠다는 기조인데 네. 어제 이렇게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을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이게 네. 뭐 말이 어렵지만 어쨌든 똑같이 돈을 최대한 안 써서 수지 폭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적자 폭을. 네. 이러한 기조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당시에 확대 재정 복지 확대를 내세웠던가는 정반대이고 예. 윤석열 정부가 좀 넌지시 우리는 건전재정, 문재인 정부는 불건전재정. 아하.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차이점도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율은 1,4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미국에서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문가들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래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물가 인상이나 그 금리 인상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는 정점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국제적으로 있었는데 어제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금리 고환율 되면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하고 대출이자 많이 내야 되는 서민들 피해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바뀌면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도 바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똑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또 다르다. 이게 처음에 지적했던 거죠, 이봉영 의원. 예. 네, 김동인 기자님께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김동인 기자나 시사인이 이러한 문제적인 보도를 한 것이 확인된 것은 없고요. 기자님이니까 현직 기자니까 네. 물어보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기사를 그냥 눈에 띄는 걸 소개해드리자면요. 일단 네. 전반적으로는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 서민들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려하는 보도가 지배적이지만 네. 눈에 띄는 보도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9월 8일에 1,380원을 돌파했고요. 환율이. 예. 오늘 1,390원 돌파한 건데 네. 그 일주일 기간 동안 고환율이긴 하지만 IT, 자동차, 가전, 반도체, 조선업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아하. 라는 기대감이 담긴 보도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출 위주의 업종들이고 수출하면 물품 대금을 달러로 받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고환율이 좋다. 이런 보도인데 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매체들 보면은
이런 업종들도 너무 지금처럼 환율이 높으면은 피해가 크다라고 또 정반대의 보도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그 물건들 만들면은 네. 수출해서 대금은 달러로 받지만 예. 원자재, 연료, 뭐 임대료 이런 것도 달러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 수지 타산을 맞춰보면은 이런 고환율 수혜 업종도 피해가 클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 두 가지 보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정부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환율 1,200원 선이 흔들릴 때 예. 그때 보면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가 싶은데 뭐 조선업은 괜찮다, 가전 업종은 괜찮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예. 이런 보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도 좀 위기다. 어허. 이런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정권별로 그리고 또 언론사별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이 다르다.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네, 다른 거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여기에 만약 의도성이 담긴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도로 인해서 만약에 정보를 호도한다든지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그래서 누군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언론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래요? 경제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넓은 머리 이해를 해주시는 분 김동인 기자 있어서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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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고환율로 사실 어떤 수출 기업이 수혜를 본다라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인 건 맞는데 지금이 사실 그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도 않고 예전처럼 어떤 전 세계가 다 세계화로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진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아주 종종 나타나기는 해요. 네네. 시대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네. 둘 다 맞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라면 뭐 어쨌든 이렇게 비판만 하고 넘어가도 되긴 하겠지만 네. 제가 이제 좀 의혹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특정 업종에 대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뭐 정부에서의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의도가 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네, 정부의 대처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정부 대처, 뭐 서민 대책도 마련해 달라, 한계 기업 구조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냥 언론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소리가 없는 취약계층, 결국 경제 위기에서는 밑에서부터 피해가 집중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보도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